안녕하세요. 더 배움 퍼펙트 사회팀의 사회문화 맡고 있는 명재민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챕터 1, 2에 이어서 오늘은 챕터 3을 할 차례죠. 챕터 1, 2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챕터 3부터는 조금 스피드가 붙을 겁니다. 자, 그럼 챕터 2에서 중요한 거 한 번만 정리하고 갈까요? 연구 방법이 중요했었죠. 탐구 방법, 연구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사회문화 현상 연구하는 방법 하면 딱 무조건 두 개다. 시험 문제에 딱 나오면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요. 양적 연구, 질적 연구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은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헌 연구법은 양쪽에서 다 쓰고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양적 연구,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이 질적 연구에서 쓴다 그랬습니다. 그 비교해서 꼭 보시고요. 자, 오늘은 챕터 3번 394쪽이고 자, 여기는 크게 중요한 게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건 하나 정도 꼽을 수 있겠네요. 1번에 보면 사회문화현상 탐구에 필요한 태도라고 되어 있죠. 제목 살짝 바꿔볼까요? 사회문화현상 탐구에 필요한 태도라고도 부르고 사회과학자의 연구태도, 탐구태도라고 부릅니다. 사회과학자의 연구태도, 탐구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책을 크게 보라고요. 사회문화현상 탐구하는 태도에는 그럼 몇 개가 있다는 겁니까? 4개가 있다는 거네요. 제목만 딱딱딱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어요. 첫 번째, 객관적 태도. 지난 시간 챕터 2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연구 방법에서 양적 연구는 객관적 연구가 되는데 질적 연구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겁니다. 객관적 연구는 다른 말로 하면 본인의 가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객관적 연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가치 중립이라고 부르죠. 반대는 가치 개입이네요. 그래서 가치 중립이라고 부르고 특히 자료 수집하고 분석할 때는 조금이라도 본인의 가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걸 가치 중립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본인이 사회과학자로서 연구할 때 본인의 가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회문화현상 연구할 때 투영하지 말란 얘기지. 뒤집어 보세요. 사람이 가치를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저희 아들이 6살, 4살인데 4살짜리 아이는 벌써부터 가치를 갖고 있어요. 지가 뭐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해요. 고집이 똥고집이라. 이놈 벌써 안 한다고요. 애도 가치를 갖고 있는데 사회과학자 연구하는 사람이 가치를 안 갖고 있겠어요? 정리해드리면 사회문화현상 탐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단 네가 가치를 가져도 되는데 너의 가치가 연구에 투영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가치를 갖지 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 연구라는 것은 가치 중립이고요. 두 번째, 개방적 태도, 오픈 마인드죠. 나의 연구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쿨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우리가 개방적 태도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겁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다원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 개라고. 나는 A라고 생각하는 누가 B라고 해서 내 의견을 씹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내가 1년 가까이 넘어서 연구를 해서 A는 B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어떤 애가 다음날 와서 아닌데 A는 C인데 발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근거가 더 확실해요. 그러면 억울하지만 내 1년 동안의 연구를 엎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고요. 오픈 마인드. 정치에서는 개방적 태도를 우리가 하니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상대주의적 태도. 챕터 1에서 자연현상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똑같이 나타난다.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그걸 뭐라고 불렀죠? 세 글자로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뭐라고 불렀죠? 보편성. 그러면 사회문화현상은 반대니까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만 있냐? 아니라 그랬죠.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 사회문화현상에 뭐가 있다고요? 특수성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문화라든가 우리와 다른 사회현상 연구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지 우리 문화 입장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이거 문화 파트에서 문화 상대주의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었던 티베트의 조장. 아니 조상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체를 그냥 사막 한가운데 던져준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저런 야만족 같은 놈들 그렇게 우리 입장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걔네 나름대로 그런 장례 풍습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생길 수밖에 없었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 사회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라. 상대주의적 태도. 이게 왜 필요하다? 특수성과 다양성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성찰적 태도는 옆에다 또 이꼬로 하고 성찰적 태도를 반성적 태도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걸 뒤돌아서 반성해 볼 수도 있고요. 사회현상에 담긴 겉에 있는 의미가 아니라 안에 있는 저건 왜 저러지 하고 의문을 품는 거예요. Why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갖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회가 맨날 그렇게 흘러들어가요. 내가 맨날 뭐 학원에 가든 뭘 가든 맨날 똑같은 시간에 8시에 어디를 나가고 저 사람 똑같이 본 것 같고 맨날 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왜 저러지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연구가 어떻게 된다? 스타트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Y라는 어떤 태도를 가져라. 성찰적, 반선적 태도라고 부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사회문화현상 탐구 필요한 태도, 사회과학자의 탐구 태도라고 부르고 책 보시면 무조건 4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4개를 제목을 딱딱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에 나왔을 때 쉽게 풀 수 있어요. 물론 제목 기억하지 못해도 풀 수는 있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거나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의 연구 태도, 탐구에 필요한 태도함은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가치 중립과 가치 태도, 가치 개입. 앞에 배웠던 거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가치 중립은 바꿔놓으면 객관적 태도다. 오른쪽 위에 395쪽에 보면 가치 중립하는 게 왜 어렵냐? 사람은 그 사회과학자 자체가 주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발표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사회가 중세사회거든요. 중세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교회, 신, 이게 중요했거든요. 네가 과학적으로 그게 맞다 하더라도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가 교회와 신을 강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네 연구가 맞지만 발표하지 마라. 완전히 그 시대의 어떤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발표를 나중에 했다는 거죠. 요거 보고요. 자, 95쪽 양괄호 2번에 보면 연구 단계별로 가치가 개입해도 되는 단계가 있고 안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일단 가치 중립이라고 되어 있는 즉 객관성을 절대 유지해야 되는 단계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료 수집 분석과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자료 수집 분석할 때 조금이라도 본인의 가치가 들어가 버리면 그 연구는 다 죽은 연구다. 지난 시간 챕터 2에서 자료 수집 방법 5개 중에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라고요? 본인의 가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른 단계면 그래도 어떻게 한번 봐줄 수 있는데 이게 자료 수집 단계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가 들어가면 절대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면접과 참여관찰을 쓰는 데가 질적 연구 방법이었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에서 문제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개입되는 거 문제 제기하고 가설 설정할 때 문제 제기할 때 예를 들어서 문제가 A, B, C, D 4개가 있어요. 왜 저는 A를 선택했죠? 옆집의 철수는 왜 B를 선택했을까요? 그게 땡기니까. A가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3학년 때 보면 요 연구 단계를 한 학기 동안에 수업하는 게 있어요. 근데 4명 조별 모둠에서 한 학기 동안에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는데 1학기에 교수님이 주제를 너무 많이 중구난방 해주면 복잡하니까 주제를 딱 4개를 정해줬어요. 주제를 4개를 정해줬는데 하나가 A라는 예를 들어 하나가 장애인 우리 학교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근데 저는 얼른 이거를 선택했어요. 얼른 가서. 왜요? 제가 일반사회교육과를 졸업했는데 저희 학교에 보면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있어요.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아니십니다. 저희 학교가 경북대하고 제가 이제 공주대 사범대를 나왔는데 거기가 특수교육과가 전국에서 경북대하고 공주대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4층짜리 건물 하나 통으로 쓸 정도로 크거든요. 걔네들이 복수 전공하러 2명이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교수님이 이제 다른 과니까 조별로 같이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어떤 사범대는 여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 우리과 후배 여자애랑 저쪽 특수교육과 여자애 2명이랑 4명이 묶어준 거예요. 자,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왜 이걸 선택했을까요? 특수교육과 애들이잖아요. 그죠? 특수교육과 애들이니까 아무래도 요 장애인 시설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많이 전공으로 배웠으니까 쉽겠죠. 그래서 제가 특수교육과 애들 우리 좋으니까 얼른 가서 이걸 선택했고 아니라 다를까 저의 선택은 탁월했죠. 그래서 첫 해 두 번째 수업만 참여하고 세 번째부터는 저희들이 학계거든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너무 편했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데 특수교육과 2명 있잖아요. 한 명이 이뻤어요. 그래갖고 제가 얼른 가서 너 오빠랑 같은 조 할래? 이렇게 해서 얼른 덥석 손을 잡았죠. 나머지 한 명은 기억도 안 납니다. 안 이뻤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 본인이 왜 제가 지금 이 A라는 주제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땡기니까. 저는 뭐 어떤 좀 불순한 의도로 선택했을 수 있지만 장애인 시설이라는 본인의 입장.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애들은 D, C 선택했단 말이죠. 본인의 가치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결론 적용하고 대안 모색할 때도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A, B, C, D 4개의 해결책이 있다더라. 나는 A가 좋을 것 같아. D가 좋을 것 같아. 이런 해결책은 본인의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회과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양과로 2번부터 볼게요.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 연구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수용을 가져야 되고요. 사실과 가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되며 성급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일반화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연구한 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양과로 3번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여기서는 뭐 94쪽이 더 중요합니다만, 자, 연구자가 지니할 윤리의식. 자, 연구 주제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주제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를 보호를 잘해줘야 됩니다.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개인의 어떤 뭐 프라이버시 사생활 침해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보존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목적, 내가 지금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사할 거야 라고 그 사람한테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해야 돼요. 사전에 분명히 알려줘서 그 사람이 동의해야만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인권 침해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며 책임의식 가져야 된다. 우리 2차 세계대전 원자폭탄 맞았을 때, 일본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맞았을 때 그때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과학자들은요, 이게 폭탄인지 모르고 만들었대요. 그 어떤 다른 그 측에서는 이거 그냥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할 거니까 그냥 만들어봐라 이렇게 한 건데, 아쉬운 점은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폭탄으로 제조될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인지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과학자건 자연과학자건 양심을 걸고 이거 안 돼,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라고 스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진행함으로써 인류의 어떤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인 원자폭탄이 발명이 됐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내가 연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연구한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 이왕이면 당연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챕터 3번은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94쪽에 사회문화현상 필요한 태도를 4가지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챕터 4번, 5번, 6번이 인간의 사회화부터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대단원으로 치면 2단원 정도 됩니다. 자, 요것도 딱딱딱 끊어서 제가 이건 이거다라고 설명드리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398쪽부터 인간의 사회화를 보겠습니다.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 챕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화가 뭐며,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사회화 기관이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파트에서는 시험에 3개입니다. 첫 번째 사회화와 사회화 기관, 두 번째는 400쪽의 지위와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한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답안지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가끔씩 헷갈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1쪽에 보면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어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틀려요. 제가 딱 정형화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98쪽에 사회화. 자,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죠.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게 사회화예요.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특징, 사회화는 언제 끝납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내용과 방식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릅니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다. 제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다. 여기 있네요. 특수성, 다양성, 상대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미국의 사회화와 우리나라 사회화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회화했던 청소년하고 우리나라 청소년했던 사회화했던 청소년하고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만나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할 텐데 미국 애들은 What's up, man? 포옹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인사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사회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화하는 방법의 제일 첫 번째는 무조건 언어죠. 언어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보상과 처벌. 이거 했더니 엄마가 칭찬해주네? 그럼 계속하고. 이거 했더니 엄마가 떼지 않네? 그럼 안 하겠죠. 이게 사회화입니다. 단계, 1차적 사회화 기간, 1차적 사회화, 2차적 사회화. 1차적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유아기와 유년기 때 인성의 틀, 이때 인성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양심 등 인성의 기본 요소가 무의식적으로, 이때 이제 어렸을 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자아 형성되는 정서적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의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보고요. 일상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2차적 사회화에서 의도적 사회화는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뒤에 사회화 기간에서 정리할 겁니다. 1차적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걸 수정하고요. 자, 4번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또 나왔네요. 제가 챕터 1에서
손모가지 발모가지 걸었던 거 있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7번 8번 더 나온다 그랬죠. 자, 사회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환 이론은 없습니다만 기능론 갈등론 앞에 묶어서 무슨 관점? 거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입니다. 그러면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살짝 바꾸면,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살짝 바꾸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또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이거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왜요? 이 사회화를 대부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럼 기능론 갈등론 배웠으니까요. 주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기능론의 포인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현 사회를 긍정적으로 본다 그랬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육이나 사회화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기능론 꼭 해야 돼. 안 하면 이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 갈등론은 부정적으로 봐요. 학교 교육이나 사회화 자체가 지배층, 기득권층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절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사회 구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변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기능론은 사회화를 통해 개인의 행동이 원만하게 조정되고 원만하게 통합되면서 사회가 유지된다. 벌써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계속해서 사회화가 필요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세 번째, 사회화가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다른 사람과 융합해서 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회 통합을 저해하니까 사회화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갈등론은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규범을 벌써 지배 집단,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규정한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교육과정 자체가 이미 지배 집단이 규정한 거라고요. 오른쪽 위에 99쪽 보면 지배 집단은 의도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정당화하고 불평등 재생산합니다. 왜? 본인들이 권력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재생산하겠죠. 계속 권력을 잡고 있으려고.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집단은 기존 사회 질서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내용, 학교 교육 자체가 그런 내용만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나왔습니다만 뒤에 가면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 다시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학교 교육을 기능론에서는 긍정적으로 꼭 받아야 돼. 갈등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상상론.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해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거울자라는 말이 있고 일반화된 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울 비치면 내 모습이 보이듯이 사회화를 할 때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시적 관점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도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러면 이대로 해야겠다. 안 좋게 생각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거울자라고 부르고요. 초반에는 가정에서 주로 만나는 부모님이나 형제 아니면 조금 놀이방이나 유치원 정도 갔을 때 선생님 정도가 영향을 미치게 이런 특정화된 타자를 강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일반화된 타자, 우리 사회에서 중시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라는 일반화된 타자를 염두에 두고 반응을 한다는 건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거울자와 일반화된 타자라는 용어가 나오면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화를 바라보는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5번에 사회화 기관이 중요하다 그랬네요. 자, 기관. 여러분들 이거 공부할 때 유형 보고 바로 그냥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공식적 사회화 바로 나누시는데 중요한 건 이걸 나누는 뭐가 중요하다? 거기 기준. 기준을 생각하면 나머지가 쉬워지는 거예요. 기준을 안 보고 나머지 내용만 보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기준. 첫 번째 여기 보면 내용과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과 시기라고 해도 되고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은 하나 더 써놓으면 이거는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을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또 하나는 접촉 여부에 따라서 쉽게 얼굴 맞대고 살갑게 접촉하고요. 이건 어떻게 접촉하겠어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냥 인위적으로 접촉하는 겁니다. 일단 종류 보세요. 쉽습니다. 1차적 사회화 기관 종류. 가족, 친구, 친족, 그 다음에 또래 집단 친구, 촌락 공동체 정도고 2차적 사회화 기관은 학교, 직장, 대중매체 정도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1차적 사회화 기관의 내용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과 자아 정체감 형성하며 대면적이고 얼굴 맞대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인격을 뛰어넘는 전인격적 관계예요. 자, 여기서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 가족. 부모님이 왜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됐습니까? 이유가 없죠.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인 거죠.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거고요.
친구도 그렇죠. 저 친구는 돈이 많으니까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친하게 지내잖아요. 특정 목적이 없는 거예요.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사회생활을 위한 지식, 기능을 본격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2차적 사회화 기간은 특징이 형식적이며 인위적이며 비인격적입니다. 학교, 직장, 대중매체라겠는데 가끔씩 학교 안에 가면 뭐 고3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에 가서 밤 늦게까지 얼굴 부비부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그게 2차적 사회화 기간입니까? 네, 잘 보세요. 학교의 관계는 2차적 사회화 기간인데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나의 관계는 1차적 사회화 기간일 수 있는 거죠. 그건 의미가 다른 겁니다. 학교하고. 자, 시험에는 밑에 보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과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잘 나옵니다. 이건 나누는 기준 꼭 생각하세요. 목적. 이 기관을 왜 만들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공식적 사회화 기간 보세요. 공식적 사회화 기간을 왜 만들었다고요? 사회화 하려고.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 기간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학교예요. 학교 직업훈련소 하나 더 써놓으시면 학원 정도인데 학교가 일 빠져. 자, 공식적 사회화 기간 왜 만들었다고요? 학교입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너 학교 왜 다녀? 물어보면 대학 가려고요. 엄마가 그냥 가라 그래서 아니요. 너 학교 왜 다녀? 사회화 하려고요.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학교는 무조건 사회화 하려고 공식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그래서 사회화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만든 목적이 사회화가 아니에요. 사회화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의도적으로 사회화하는 건 예를 들어 가족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만든 목적이 뭡니까? 없어요. 가족을 만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없다는 게 정확한 답입니다. 엄마 아빠가 왜 우리 엄마 아빠라고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은 목적이 뭐예요? 잠깐만요. 아까 가족은 만든 목적이 없는데 부수적으로 당연히 사회화 기관을 역할을 하죠. 집안에서. 그 다음에 직장은 왜 들어갔어요? 돈 벌려고. 그런데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하고 대중매체는 정보 전달하거나 대중매체도 직장이라고 본다면 돈 벌려고 또는 대중매체 원래 목적이 정보 전달이니까 정보 하려고 들어갔는데 부수적으로 뭐 한다고요? 사회화를 한다고요. 공식적 사회화 기간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나누는 기준, 목적입니다. 6번째, 사회화의 유형. 첫 번째, 재사회화. 다시 하는 거죠? 개인의 지위 변화와 사회 변동 때문에 새로운 규범 가치관을 습득하는 겁니다. 제가 기존에 어떤 사회화를 했어요. 근데 그 사회화 내용이 현대사회에 잘 맞지 않아요. 왜요? 현대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변동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시대가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회화 내용이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58년 개띠라는 말 들어보셨죠? 58년 개띠 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산업화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저희 아버님 세대입니다. 아버님 세대 분들이 어떤 사회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요 세대가 전쟁, 6.25 전쟁 이후에 55년부터 60년 초반까지 태어나셨던 요 분들이 굉장히 신기한 사회를 겪었대요. 본인들이 태어날 때는 농업사회였어요. 근데 본인들이 한참 일하고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들 키울 때는 7, 80년은 무슨 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노년 들어가서 90년, 2000년 들어가서 정보화사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거 다 겪은 거예요, 이 양반들은.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내년이 딱 환갑이신데 컴퓨터 전혀 모르고 스마트폰 전혀 모르세요. 요새 환갑이신 분들을 젊으시니까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뭔가 새로운 직업을 찾으면 당연히 컴퓨터 배우는 재사회화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재사회화가 현대에 중요해지는 이유는 사회 변동이 너무 빠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예비사회화, 예기사회화. 쉽네요. 내가 나중에 뭔가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앞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위를 설정하고 그 지위에 걸맞는 가치나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퇴직자의 재취업 교육 하나 더 써놓으시면 신입생 OT. 우리 대학은 이런 오리엔테이션이요. 우리 대학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수강 신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한 입학하기 전에 2박 3일 불러놓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대 훈련소요. 군대 입대하면 바로 자대 배치 받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소에 가서 제식훈련 총 이렇게 쏘고 이렇게 해라. 이런 거 배운 다음에 자대 훈련 받죠. 다 예비사회와 예기사회화입니다. 탈사회와 벗어던집니다. 기존의 행동 양식을 벗어나는 건데 탈사회화의 예는 거의 대부분 북한 이탈 주민, 옛날에는 세터민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평양에 사는 어떤 분이 나는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갈 거야. 그럼 미리 한번 예비 사회화를 해봐야지. EXID의 위아래도 한번 쳐보고 패션을 한번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단 탈북한 다음에 기존에 본인들이 느꼈던 북한의 사회화의 내용이 남한과 안 맞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회화를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 던져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탈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화 내용인데 사회화 기관만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사회화 유형 6번도 좀 보시고요. 자, 400쪽의 지위와 역할. 요게 여러분들 됐다 헷갈리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해서 지위와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위. 한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사람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면 다 지위를 갖고 있어요. 특징.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지위. 저는 우리 더 배움 사이트에서 사회문화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의 지위가 있고요. 집에 가면 가장, 아빠로서는 아들, 마누라한테는 신랑, 어디 뭐 동호회 활동, 제가 운동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를 들어가 있는데 그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운동에서는 또 회원이나 그 어떤 지위가 있단 말이죠. 예전에는 끽해봤자 직장 아니면 가정이었는데 요즘은 현대사회는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이 많으니까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지위가 당연히 여러 개입니다. 뒤에 아주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지위가 여러 개면 해야 할 일들도 여러 개겠죠. 그럼 그 해야 할 일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가끔씩 부딪힌단 말이에요. 파이트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중요한 역할, 갈등이 나오는 거고요. 과거에는 개인이 갖는 지위수가 적었어요. 직장 아니면 뭐 가정밖에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사회 집단이 많아지니까 지위수도 많아지고요. 자, 중요한 거. 과거에는 귀속 지위가 중요했지만 요즘에는 점차 성취 지위가 중요합니다. 쉽네요. 귀속 지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써볼까요? 남자, 장남, 여자 이런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성취주의는 뭐겠어요?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취주의. 엄마, 아빠, 아버지예요.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성취주의입니까? 네. 어마어마한 성취주의예요. 신랑, 남편 이런 거요.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마누라가 커피를 좋아해서 제가 연애할 때, 연애하기 직전에 꼬실 때 얼마나 그 케냐에 가서 그 비엔나 그 커피를 얼마나 사다 줬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와이프한테 그렇게 갖은 아주 그냥 한이 맺히는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남편의 지위를 얻은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남편인 사람이 있어요. 응애응애 태어난 남편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힘든 지위예요. 정말 아주 그냥 장가가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단 말이죠. 자, 요즘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2, 3년부터 정리가 됐던 겁니다.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두 개 보세요. 잘 보세요. 할머니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노인 어디에 들어갈까요? 노인은 귀속지위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할머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취지라고 봅니다. 아니, 노인이 할머니 아닙니까? 네, 똑같죠. 잘 보세요. 할머니는 왜 성취지냐? 할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한테 보쌈을 당하든 연애를 하든 할머니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 애가 장성해서 또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할머니라고 불러야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어야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귀속지위 노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인인 사람은 없는데요. 나 태어나자마자 빨리 노인 될 거야. 그렇게 안 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속지위라고 봅니다. 노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 기준 65세니까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65세가 된단 말이죠. 노력하지 않아도요. 나는 65세지만 30살처럼 보여. 피부가 너무 팽팽. 그래도 노인인 거예요. 그죠? 노인은 귀속지위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청소년, 고등학생. 청소년의 정의가 뭐죠, 여러분들? 1318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건 안 다니건 13세에서 18세는 무조건 귀속지입니다. 얘 노력 안 해도 13년 되면 청소년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초딩 6년 다니고 우리 북한 공산당이 무서워서 안 쳐들어온다는 중학교 2학년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버텨서 9년 동안 학교를 졸업하고 자랑스러운 졸업장을 따야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챕터가 역할과 역할 행동부터 역할 갈등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챕터 한번 나누겠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오늘 4강은 여기까지만 보고 5강에서 역할과 역할 행동을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복습 꼭 하시고요. 자, 5강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